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요즘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미세먼지다 코로나다 해서 우리 환경이 참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효원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효원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목표인 저는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마침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전문의분들한테는 건강을 배우고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한테는 방송까지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좀 되네요. 저한테까지 얻어가신다고 하니까. 자, 오늘 건강정보 전해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수 외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아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배울 거는 많이 배워가고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더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저희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까 서효원 아나운서가 100세까지 사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건강을 위해서 뭐 준비하시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 거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 평소에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그리고 네.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은 하려고는 마음을 먹지만 또 아직 이게 못하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으면 조금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되는데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20대 때부터 건강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고 또 잘 관리하신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더 건강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진수 선생님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자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건강은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과 오래도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건강 정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만 특이하게도 40대에 이렇게 많은 암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0만 장에서 몇 천만 장까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정상과 비교해서 어디 병변이 있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 유방암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지수 선생님 빼고는 저희 셋은 다 여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도 귀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예습을 좀 해왔는데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 발병률 1위가 무려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 수치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이 20년 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조사로는 10만 명당 40명 정도 되다가 17년도에 조사한 걸 봤더니 8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부터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제일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그중에 꾸준히 1위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위로 많을 거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유방암이 우리나라에 왜 늘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이제 꼽히는 게 되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된 시기가 그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됐다는 이야기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질 섭취가 늘어났고
또 그거에 따른 비만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되게 출산을 조금 하는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유 수유도 하지 않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유방암을 갑자기 늘리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단이 원인이라면 저도 정말 맵고 짜고 단 거 정말 좋아하고 또 많이 먹거든요. 그럼 저를 포함한 이런 20, 30대 정도도 이제 서구화된 식단을 많이 먹으니까 결국은 유방암으로부터 젊은 층도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암을 발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원인이 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식생활 습관을 변화되는 것들이 건강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의 발병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신다면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 30대도 유방암 정기 검진 같은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 유방암 검진은 보통 25세 내지 30세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고요. 자가 검진을 시작을 하다가 3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네. 40세 이후부터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초반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유방암의 발병이 40대부터 급격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가장 많은 유방암을 발병하고 있고요. 네. 그건 서구에 비해서도 한 3배까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의 암들의 연령별 그런 기록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돼서 뭐 7, 80대 이후에 더 암이 많이 생기는데 유방암만 특이하게도 40대에 이렇게 많은 암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제 뭐 늦게는 폐경이 찾아오는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라면 특별히 더 이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20, 30대 젊은 층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같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유방암이 왜 생길까 이런 궁금증 생기거든요. 네, 유방암의 원인을 찾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경이 이제 아주 빠른 경우나 그다음에 폐경이 60대 이후로 늦어진 경우들, 네. 그다음에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나 임신이 늦게 시작된 경우도 우리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계 가족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의 발병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이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유방의 양성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분들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거로 나타났고요. 네. 그 방에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경구 피임량을 오래 복원했거나 그다음에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도 유방암이 많고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에도 유방암이 발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요소를 보니까 뭐 출산 경력이나 수유 여부 결국은 이런 게 다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유방암의 발병을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이 빠른 경우 또 네. 폐경이 늦은 경우 둘 다 여성 몸에 에스트로겐 효과가 많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동안이나 임신하고 있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에 대한 효과를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적은 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처음에 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수녀님들한테 유방암이 많다라는 것들을 네, 발견하게 네. 됐고요. 네. 왜 많을까 조사하다 보니까 대부분 출산 경험도 없고 모유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효과를 많이 받아서 많이 발견됐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암 하면은 가족력 얘기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방암도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BRCA1이나 2라고 하는 유방암 돌연변이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발견이 됐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유방암 환자의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유방암의 가족력 때문에 생겼다라고 되고요. 서양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일반화돼 있어서 유방암에 대한 인자가 있는 분들은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그 할리우드 스타 중에 네. 누구였죠? 그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맞습니다. 네. 예.
그 유방암에 유전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양쪽 유방을 절제해서 네, 크게 그랬었죠. 이슈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그때야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미리 예방하는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에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가족력이 있거나 누가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수술을 받았었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럼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방 가능한 건가요? 네, 유방암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방암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든지 네. 또 가능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활 습관을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축용이나 폐경 같은 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의 초경 시기도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소고화에 대한 식생활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심하면 좋고 뭐 비만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비만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그것들에 더 중점적인 우리 예방의 목적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유방암을 자가 검진 해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해볼까 해도 방법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이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유방의 자가검진이 필요한데요. 뭐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생리 후에 한 3, 4일 후가 좋고요. 생리 후가 되면 아무래도 유방의 그런 생리 후에 조금 작아지고 덜 이렇게 만지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유방을 만지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샤워 후에 그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좋고요. 유방을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만져놓은 방법인데요. 유두부터 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만져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반대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만지는 것이 있지만 차근차근 만져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만지면 전달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자가검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부드럽게 만져줬는데 뭐 멍울 같은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아주 거예요?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멍울이 만져지는 걸 제일 먼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안 아프던 데가 아파지는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만지다 보니까 유두로 뭐 부비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소견이고요. 또 이제 거울을 보면 대칭으로 봐서 한쪽 모양이 조금 더 변화가 생겨서 대칭이 안 맞아졌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한쪽이 조금 이렇게 우그러지는 양상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초기 소견으로 자가 검진 때 발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뭔가 조금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그러면 어떤 차례대로 뭐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거치신 다음에 네. 유방 촬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게 유방 촬영 장치거든요. 네. 지금 눌러서 유방을 압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압박하는 사진이 보이고 네. 상하측으로 압박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사위라고 해서 비스듬하게 옆으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초음파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건 일단 언제 유방- 하는 예. 거예요? 네. 일단 유방 촬영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근데 저 유방 촬영에서 잘 보이지가 않거나 아니면 이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이 지방 조직이 적고 대부분 섬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유방 촬영에서 그 병변이랑 정상적인 조직이랑 구별이 잘 안 될 때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기도 하죠. 네, 근데 요즘은 또 기술이 또 발전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유방암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게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 네. 혹시 맞나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한 2016년도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네. 대결을 어, 펼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런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기술이 의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영상 장치들을 인공지능이 판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게 됐고요. 네. 많이 상용화돼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유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찍은 사진들을 인공지능이 그거를 여러 개 분석을 해서 판독을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찍은 사진들을 뭐 10만 장에서 몇 천만 장까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정상과 비교해서 어디 병변이 있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것들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찍은 사진을 더욱 정밀하고 그다음에 실수 없이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돼서 의학에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간에 이제 유방암 관련된 데이터나 케이스들을 다 무슨 딥러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계속 학습해가지고 아 이건 정상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뭐가 조금 이상이 있다 해서 1차로 판독을 하고 2차로는 이제 우리 의료진이 최종 그 결과를 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 유방 촬영에 있어서 AI의 역할이 이상 병변을 확인을 하고 그 병변의 위치 및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율이 높아지고 재검사율은 또 낮아지게 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져서 그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위험 요소 그리고 진단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건강 정보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맞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나? 그리고 나한테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질환하고 연관이 돼 있지? 이런 궁금증들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거 좀 해소해 주려고 저희 서유원 아나운서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해소해 드립니다. 제가 질문들을 몇 개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이 클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유방이 크면 아무래도 암이 잘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유선이라고 하는 젖을 만드는 그런 유방의 조직들이 많게 되면 네. 암이 걸릴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조사한 병계의 통계로 보면 별로 큰 상관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의 그래서- 사이즈와 유방암과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거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걸리신 분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유방의 크기와 유방 암의 그런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속옷 사이즈도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박혜진 근데 아나운서. 선생님 속옷 사이즈 한 얘기라면 아까 유방의 크기, 가슴의 크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아까 상관관계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고. 네. 아니다. 저는 네. 속옷 사이즈가 작다면 그 혈액 양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과는 문제가 있는데 암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속옷을 크게 입거나 작게 입거나 사이즈랑 마찬가지고요. 상관없이, 예. 네, 김동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방의 그 속옷을 작게 입는 건 사실은 혈류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맥이나 동맥 마찬가지고요. 또 임파선의 그런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유방암에 상관이 없지만 질환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혈액이 일단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옷 사이즈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속옷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떤 유방에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암을 유발한다까지는 아직 네, 발견되지 네. 않았습니다. 네.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가슴을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시더래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했는데 일단 참고 검사는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 그 유방의 안에 있는 혹들은 되게 작은 것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만져지면 사실은 뭐 검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환자가 오면 작은 그런 혹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를 만져보려고 하다 보면 눌려서 아프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노력의 결과였군요. 네. 자, 크고 작은 궁금증,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보는 Q&A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알차네요. 저도 궁금했던 것도 그러니까. 싹 해결되고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질문들을 쏙쏙 뽑아오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유방 촬영을 이제 뭔가 의심쩍어가지고 가서 했어요. 그런데 사진에 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유방암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가요?
네,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유방에 혹이 발견되는 분은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방암 중에서 뭐 통계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만 유방암이다라고 통계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방에서 발견되는 종양들은 양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 양성인 경우에는 뭐 섬유선종이나 섬유낭종, 그다음에 유방암이라고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혹이 있다고 해서 겁부터 먹으실 건 아니고요. 그 혹이 어떤 혹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이제 그 혹이 뭔가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뭐 이렇게 바늘만 찔러서 일부 층으로 빼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아예 수술로 째서 그 혹을 떼어내서 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바늘만 찔러서 할 경우에는 양이 적어서 정확히 진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흉이 남거나 불편함이 있는데요. 네. 최신에 많은 개발된 기구들이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진공으로 해서 흡입된 장치로 빼내는 건데요. 진공 흡입 장치를 통해서 저렇게 유방에 있는 혹을 이제 흉은 지지 않으면서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렇게 확인한 조직이 양성이면 특별한 더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저게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받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는 그걸 종양으로 보는 건가요? 근데 의학적 말씀하신 용어고요. 대로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유방암일 경우에는 네. 치료가 이제 그때부터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암의 큰 차이는요. 이제 유방이 양성종양이면 혹이 있지만 그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별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네. 이제 악성종양,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이 커지다가 이제 피를 타거나 임파선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요. 이제 그게 뭐 뇌에 가거나 간에 가거나 뼈에 가거나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로 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검사에 따라서 암인가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양성 종양이 아니고 유방암이다. 네, 유방암이 혹시라도 발병이 됐다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유방암 치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모든 암의 치료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암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을 남겨놓은 채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요. 암을 제거하는 게 1번인데요. 사실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네. 대부분 암인데 뭐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방에서도 암이 발견이 되면 일단 치료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물론 절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화학요법이나 그다음에 호르몬요법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많은 그런 다른 치료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고요. 네.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재발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치료의 원칙은 일단 절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간혹 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저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든 유방암이 꼭 절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뭐 이제 그 요즘에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어떤 그 암의 한 종류에서는 화학요법으로만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보고들을 하고 있어서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선도 약으로만 그 항암 치료로만 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보고되는 단계고 아직은 완전히 임상에서 쓰여지지 않아서 일단 암 조직은 제거하는 게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치료 효과는 좋다라고 돼 있어서요. 이게 초기냐 아니면 말기냐에 따라서 절제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조금만 그 부위만 절제하면 되는데 조금 퍼지기 시작했다 하시면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 발견하냐에 따라서 치료의 절제 범위는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성에게 유방 절제를 한다는 건 어떤 심리적인 또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암이 한 번 나아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유방암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여기서도 또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유방의 재발률도 상당히 그 몇 기에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나 일기에 발견하게 되면 5% 미만으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네. 이것이 뭐 3기, 4기가 되면 60% 이상 재발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떤 치료를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뭐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여러 가지 다 해도 재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서요. 네. 이것도 그런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히 유방암의 경우에는 진짜 조기 발견이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말씀을 해주실수록. 병원에서도 뭐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좀 필요할 텐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식이요법이나 뭐 혹은 운동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면역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하여서 우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을 막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먹는 건 비타민 C 등 여러 가지 면역을 좋게 해주는 증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류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채소와 과일, 야채 등을 드시면 좋고요. 비만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런 지방질 식사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도 우리 면역을 많이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훨씬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했는데 오늘 유방암 주제였어요. 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그런 주제로 잡았었는데 오늘 함께한 서유원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도 불변의 진리 하나를 깨닫고 갑니다. 결국은 미리미리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사소한 식습관 하나하나도 평소에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성환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물론 다 힘들잖아요. 식습관 개선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정말 신경 힘들고. 많이 써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네.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단 조절? 그렇죠. 운동. 운동도 하고. 네. 네. 예.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